전문가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네, 일테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어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개념을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전국에 일단 낙후 지역이죠. 신도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전국 500곳에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에 총 50조 원의 어떤 그 재원을 들여서 매년 이제 재정 2조,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 한 5조, 그다음에 공기업 사업비가 한 3조 원씩 해서 1년 동안 10조, 5년이면 총 50조 원을 들여서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지 대상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어떤 소규모 지역, 즉 그냥 우리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살리기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옛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있었던 주광역 개선지구 사업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 재생이라 한다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 쪽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딱 한 글자로 정의를 내린다면 재정착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많이 야기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전면 철거형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가 채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구역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나왔고요. 높은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12%, 13%를 넘지 않는 구역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를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지양을 하고 이제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좀 높이자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들, 이를테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골목길 꾸미기라든가 작은 길 노력부터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이를테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시재생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도시재생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글로벌 20, G20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선진국 나라에서도 꾸미고 나가고 있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사업 유형이 좀 달라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유형으로는 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주세요. 네, 일단 도시재생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이제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총 5만 제곱미터, 하나의 구역당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저층에 대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주민들이 이제 1,000가구 미만의 조그만 구역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이며 뭘 할 것이냐라고 따지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낡은 주택을 개량을 한다라든가 골목길에 없는 CCTV라든가 마을에 어두운 조명을 좀 달아준다라든가 무인 택배함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다시 표현을 한다면 생활 밀착형의 소규모 어떤 편의시설을 좀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주거정비 지원형이다라고 하는데 면적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10만 제곱미터. 그러면 한 평수로 얘기하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층에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주력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로는 이제 소방도로가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도로를 정비해 준다라든가 낡은 주택을 정비해 준다라든가 또는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렇죠? 청소년들이 청년층이라든가 노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주거정비 지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일반 근린형이다라고 해서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골목 상권이 많이 존재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청소년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을 좀 설치를 해드리겠다. 경로당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마을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드리겠다라는 일반 근린형이라는 종류가 있고요. 중심 시가지형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지역 내에서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노후된 시장, 재래식 시장이라든가 빈 점포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공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스타일이 또 하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기반형이다라고 해서 규모가 조금 좀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역세권의 산업단지라든가 지방의 어떤 항만 도시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지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한다라든가 어떤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빈 어떤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좀 크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 5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러하듯 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번 장단점도 계속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장점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겠죠. 분명히 장점은 존재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정착률, 그러니까 원주민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표방을 하고 있어서 실제 거주민들, 실제 그 해당하는 구역의 원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이 조금 많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강제 이동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불편이 이제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전면 철거형의 어떤 정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장점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동이 최소화되고 인기 유입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적을 때면 그래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그에 비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업이라는 것은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재정착률도 분명히 따져볼 텐데요. 사업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의견이 뭉쳐야 되는데 이 주민들끼리 단합하기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이 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벽에 페인트만 칠하면 유명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관광객들 사이와 기존의 원주민들 사이끼리의 어떤 갈등이 또 조장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 될 것 같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무래도 전면 철거형에 비하면 조금 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이 맞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야기가 되는 건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수긍을 해야 되는 것도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역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부는 어쩔 수 없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일부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단점은 최소화하고 또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단답형으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단답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도시 재생이 그러면 개발 사업은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개발 사업은 맞습니다.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전면 철거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러면 도시 재생에 우리 집이 포함이 되면 집값은 올라갈 것이냐라는 질문이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뛰어나지기 때문에 집값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도시재생 가능성에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투자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은 시간 대비 금액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의 싸움인데 도시재생으로서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늘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데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 모두 별다른 문제 없이 좀 성공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주 세미나는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금주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각각 1시에 주말에 또 이용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안정기에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이야말로 상담을 많이 받으실 때고 지금이야말로 공부를 좀 해서 내년 시장을 조금 대비할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1시부터 세미나를 하는데요. 예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대1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년 시장 주목해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